제2차 세계대전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선 공포가 감돌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투나 대립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탈출 가능성도 없이, 이해할 만한 이유도 없이 살해당하는 극심한 폭력 행위였습니다. 시체는 도랑에 버려지고 마을 전체는 잿더미로 변했으며 희생자들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전쟁은 단순한 권력 투쟁을 넘어 집단적 처벌, 맹목적인 보복, 그리고 곱비 풀린 가학성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나이, 건강 상태, 무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나치의 공포 정치에서 가장 암울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전쟁과 완전한 몰살의 경계는 어디였을까요? 제3제국을 규정했던 진정한 공포는 어디에서 경험했을까요? 바비야르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온 계곡. 키예프는 1941년 9월 26일 소련군의 수 주간의 저항 끝에 함락되었습니다. 원래 20만 명에 달했던 유대인 인구는 약 5만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주로 독일군의 포위 공격전에 대피하지 못한 노인, 여성, 어린이들이었습니다. 학살 이틀 전 동시다발적인 폭발이 도심을 휩쓸었습니다. 독일군 본부로 개조된 콘티넨탈 호텔은 다른 전략적 건물들과 함께 폭파되었습니다. 소련군이 후퇴하기 전 NKVD 요원들이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100명의 독일군이 잔해 속에서 압사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쿠르트 에버하르트 장군, 프리드리히 예켈른 그리고 아인자츠 그루페시의 오토라쉬가 같은 날 밤 회동했습니다. 결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복 조치로 키예프의 유대인 공동체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존 데르코만도 세스 파울 블로벨이 작전 실행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학살의 장소로 선택된 계곡인 바비야르는 도시에서 북동쪽으로 2.5km 뻗어 있었습니다. 최대 50m 깊이의 성벽은 유대인 묘지와 도시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불규칙하고 고립된 지형은 수천 구의 시체를 숨기기에 완벽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9월 28일 키예프 곳곳에 포스터가 게시되었습니다.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독일어로 작성된 포스터에는 모든 유대인에게 9월 29일 오전 8시 멜니코바와 도크테리우스카야 교차로에 출두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두하는 유대인들은 서류, 돈, 보석, 따뜻한 옷, 그리고 식량을 지참해야 했습니다. 불참자는 총살당할 것이었고 버려진 건물을 약탈하는 민간인 역시 처형될 것이었습니다. 3만 명이 복종했습니다. 온 가족이 여행 가방과 짐을 들고 집합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동부 지역으로 추방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언제 집으로 돌아오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유대인 행렬은 만남의 장소에서 협곡 주변으로 호위되었다. 독일군과 우크라이나 보조 경찰이 인간 통로를 형성하여 희생자들을 군사적 정밀성을 갖춘 알몸 수색소로 안내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귀중품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돈, 보석, 시계, 서류는 전문 군인들이 즉시 분류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옷을 완전히 벗고 종류와 품질에 따라 분류하여 나중에 재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나체 시신들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인 협곡 가장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10명에서 15명씩 무리지어 이전에 처형된 시체 위에 무릎을 꿇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목에 한 발씩 총을 맞은 희생자들은 모두 나락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리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몇 초마다 한 명씩 몇 시간 동안 끊임없이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블로벨은 사형 집행인들을 지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대 사수팀을 구성했습니다. 각 사형 집행인은 교대 근무를 하기 전에 정해진 시간에 사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사형 시스템 덕분에 수천 명의 희생자를 큰 중단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이 다가오면서 아직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공황이 퍼졌습니다. 끊임없는 총격과 비명소리는 작전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계 곳곳에 배치된 경비병들에게 사살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포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처형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1941년 10월 7일자 공식 보고서인 이레잉린 멜둥 UDSSR 106개는 9월 29일과 30일 사이에 정확히 33,771명의 유대인이 처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뉘른베르크에서 검증된 이 수치는 나치 학살 기관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학살을 자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48시간 동안 총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은 도시 곳곳에서 추적 작전을 펼치며 붙잡힌 낙오자와 도주자들을 계속해서 제거했습니다. 작전의 시간적 정확성 덕분에 블로벨이 정한 마감일은 지연 없이 충족되었습니다. 협곡은 층층이 쌓인 집단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7층 높이의 시신들이 자체 무게에 짓눌려 있었고 초기 희생자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눌렸습니다. 주변 지형은 피로 물들었고 버려진 옷가지와 소지품들이 수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처음에는 석회와 제거된 흙이 유해를 덮었지만 시신의 양이 은폐 예상량을 초과했습니다. 몇 주 후 사지가 땅에서 드러나면서 추가 매장 작업이 11월까지 이어졌습니다. 바비야르는 점령 기간 내내 처형장으로 기능했습니다. 소련군 포로, 집시, 빨치산 그리고 저항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들이 도랑을 메웠습니다. 2년 동안 10만 명에서 15만 명이 이 협곡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1943년 소련군의 징역에 직면한 블로벨은 존데르코만도 천호호를 지휘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든 시체를 발굴하고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포로와 생존 유대인들은 목격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처형되기 전에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거대한 화형대가 몇 주 동안 불타올랐지만 증거를 지우는 작업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1943년 11월 붉은 군대가 키예프를 해방했습니다. 소련 조사관들은 수천 개의 뼈 조각, 독일군의 포탄, 직물잔해, 그리고 멀리서 작전을 목격한 민간인들의 증언을 발견했습니다. 특별국가위원회는 향후 기소를 위해 조사 결과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촬영된 독일 항공 사진은 바비야르를 향한 병력 이동, 대규모 발굴 작업으로 인한 지형 변화, 그리고 이후 위장 작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각 자료는 작전의 각 단계를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록 증거를 보완했습니다. 블로벨은 아인자츠그루펜 재판 1947-1948, 당시 처형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작전은 정확히 48시간 안에 완료되도록 설계되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홀로코스트 역사상 가장 빠른 학살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소비보르 반란 학살의 참호 속 피. 1942년 3월 폴란드 동부숲에서 소비보르 수용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총독부의 유대인들을 모두 말살하려는 라인하르트 작전의 일환이었다. 같은 이름의 마을 근처 외딴 곳에 위치한 소비보르는 은밀한 대량 학살의 최적의 장소였다. 이 수용소는 매일 1,000명에서 2,000명의 희생자를 일산화탄소를 생성하는 가솔린 엔진으로 가동되는 가스실로 이송합니다. 1943년 10월까지 약 25만 명의 유대인이 독일군의 효율적인 기술로 제작된 이 죽음의 기계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600명의 유대인 수감자들이 아르바이트 유덴, 알베이츠 주덴, 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소지품을 분류하고 기반 시설을 수리하고 전문 작업장에서 작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용성이 일시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순환 근무를 통해 참전 용사들을 해고하고 들어오는 수송선에서 새로운 인력을 선발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교체는 결속력 형성이나 저항 계획 수립을 막습니다. 9월에는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수송선이 알렉산더 페체르스키 장교를 포함한 소련 유대인 전쟁 포로들을 내렸습니다. 노동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포에 질린 민간인들과는 달리 이 병사들은 군사훈련과 전투 경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포로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레온 펠덴들러는 그 가능성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비밀 저항을 조직해왔지만 성공적인 작전을 위한 전술적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페체르스키의 등장은 모든 전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폴란드 유대인과 소련 장교의 동맹은 대담한 계획을 낳았습니다. 정규 근무 시간에 독일과 우크라이나 경비병들을 은밀히 암살하고 무기고를 탈취하고 대규모 탈출을 지휘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나치 장교들이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작업물을 검사하고 제조품을 수거하는 예측 가능한 일상을 이용합니다. 몇 주간의 관찰을 통해 패턴, 일정, 그리고 취약점을 파악합니다. 작업장에서는 날카로운 도끼, 긴 칼, 강화된 곤봉 등 즉석 무기를 제작합니다. 통신 코드를 통해 수용소 행정부에 알리지 않고도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1943년 10월 14일은 바로 그날로 정해졌습니다. 모든 조건이 최적이었습니다. 일상이 정상이었고 특별한 행사도 없었으며 수개월간의 조직적인 공포 끝에 수감자들이 겉보기에 온순해 보이자 간수들은 긴장을 풀었습니다. 15시 30분 SS 하급 돌격대장 요한 니만이 새 제복을 입어보려고 재단소에 들어갔다. 페체르스키와 2명의 공모자가 도끼로 그를 공격했다. 즉사. 시신은 압수된 옷더미 아래로 사라졌다. 15시 45분 루돌프 베크만은 가죽 코트를 검사하기 위해 창고로 향한다. 그가 물건을 살펴보던 중 칼에 찔려 생을 마감한다. 그의 시체는 기밀 물품들 사이에 숨겨져 있다. 16시 요제프 발라스터는 라거 2 등급 구역에 떨어졌습니다. 16시 15분 에르빈 슈탱엘리는 신발 가게에서 사망했습니다. 살인은 시간 측정법의 정확도로 계속되었고 경보를 울리지 않고 경찰관들을 차례로 제거했습니다. 16시 30분까지 독일인과 우크라이나인 11명이 처형되었습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었으나 경비원이 시신 중 한 구를 너무 일찍 발견하면서 그 경보는 순식간에 수용소 전체로 퍼졌습니다. 페체르스키는 기습 공격의 효과가 사라졌음을 깨닫고 비상 단계를 가동합니다. 즉, 즉시 대피하는 것입니다. 오후 5시 100명의 수감자들이 동시에 경계 울타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감시탑 안에 기관총이 대대적인 사격을 퍼붓지만 수감자 수는 대응 능력을 초과합니다. 훔친 도구들이 철조망을 자른다. 판자와 다묘는 전기 울타리 위로 다리를 만든다. 도끼와 쇠창살은 정문을 부순다. 300명의 수감자가 처음 경계를 넘어 주변 숲으로 향한다. 외곽 지뢰밭은 잔혹한 피해를 입힙니다. 끊임없는 폭발로 도망치는 자들은 나무를 향해 달아나다가 사살당합니다. 많은 이들이 숲에 도달하기 전에 지뢰를 밟아 죽습니다. 생존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대규모 수색 및 체포 작전이 즉시 개시됩니다. 독일군, 우크라이나 보조경찰, 폴란드 민간 협력자들이 수주 동안 도망자들을 추적합니다. 매력적인 보상은 배신을 부추깁니다. 지역적인 배신은 재체포를 증가시킵니다. 탈주한 수감자 170명이 발각된 후 처형당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굶주림, 추위, 숲속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결국 휴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겨우 5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순수 학살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반란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힘을 넣는 사건 보고를 받자마자 소비보르 수용소를 즉각 영구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용소에 남아있던 150명의 수감자는 그 후 24시간 동안 총살당했습니다. 모든 건물은 체계적으로 철거되었습니다. 1943년 11월 반란 발생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라인하르트 작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주장에 따르면 대량 학살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하지만 내부 문서에 따르면 소비보르 수용소와 다른 수용소에서 증가하는 저항이 대량 학살 시설 폐쇄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944년 1월 소비보르 수용소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 이 지역의 용도에 대한 정보를 부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한 독일인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소비보르 수용소가 증거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제거하기 위한 임시시설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개조가 가능했습니다. 반란 전 트레블링카로 전속된 지휘관 프란츠 슈탕글은 수년 후 이 사건이 무결점으로 여겨졌던 보안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증언했습니다. 브라질로 도피한 장교 구스타프 바그너는 수십 년 후 반란이 겉보기에 무너진 수감자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조직력을 발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수의 생존자들은 계획과 실행에 대한 상세한 증언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증언은 몇 주에 걸친 치밀한 준비와 페체르스키의 군사적 경험이 나치 학살 조직을 상대로 시도된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작전의 초기 성공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음을 확증합니다. 5분의 밤 아우슈비츠의 존더 코만도. 1944년 10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450명의 유대인 수감자들이 제국의 죽음을 위한 산업 기계를 작동하도록 강요받는 특수부대인 존더 코만도에 편입되었다. 그들의 존재는 나치 체제의 가장 극심한 왜곡을 보여준다. 희생자들이 스스로의 파멸에 동참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들은 학살 과정의 각 단계를 수행합니다. 시신을 이송하고 소독 샤워를 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가스실에서 시신을 꺼내고 금리를 뽑고 여성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화장터로 시신을 운반하고 대량 처형 사이에 시설을 청소합니다. 이들의 작업은 홀로코스트 최대 규모의 학살센터가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주기적인 순환 근무는 베테랑 증인들을 제거하고 들어오는 수송선에서 새로운 일꾼을 선발합니다. 이러한 순환 근무는 지속적인 유대감을 저해하고 끊임없는 공포를 유지합니다. 존 데르 코만도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생존이 일시적이며 집단 학살 작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 자신이 지닌 유용성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름 내내 존 데르 코만도 전체를 해체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9월이 되자 헝가리 유대인들이 대거 이송되면서 시설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러한 소문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중요 집단들이 처리되면 존 데르 코만도의 효용성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었습니다. 시설 내 다른 지역의 저항 세력과 비밀리에 접촉하면서 야심찬 계획이 탄생했습니다. 네 곳의 화장터에서 동시다발적인 반란을 일으키고 학살 시설을 파괴하며 수감자들의 대규모 탈출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수 공장 노동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폭발물이 필요합니다. 아우슈비츠 제3수용소에 위치한 유니온 베르케 공장에서 4명의 유대인 여성이 극도로 위험한 밀수 작전을 감행합니다. 로자 로보타, 알라 게르트너, 레지나 사피르스타인, 그리고 에스터 바이흐블룸은 수개월 동안 화약을 훔쳐 옷, 신발, 머리카락에 숨겨 보관합니다. 교대 근무 종료 후 꼼꼼한 수색을 통해 매번 화약을 운반하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으로 변합니다. 내부 네트워크는 세탁실, 저장 막사, 화장장 지하실을 통해 폭발물을 운반합니다. 존 데르 코만도는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화약을 시설 내 가연성 물질과 혼합하여 즉석 폭발 장치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화장장 간의 완벽한 조율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오후 근무 시간대에 맞춰 작업을 동기화해야 합니다. 폭발물은 화장로와 가스실을 파괴하고 즉석 무기는 경비원을 제거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제국의 가장 효율적인 대량 학살 시설을 영구적으로 무력화할 것을 약속합니다. 10월 7일 아침, 독일군이 존 더 코만도 대원 300명을 다른 수용소로 이송하기 위해 선별했다. 이송은 위장된 대량 처형을 의미한다. 임박한 죽음에 직면한 제사화 장소 작업자들은 다른 화장소들과의 협력을 기다리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13시 30분, SS 경비병들을 상대로 망치, 도끼, 연장 등을 이용한 공격이 발생함. 입구 근처에서 폭발물이 동시에 터져 심각한 구조적 피해를 입힘. 불길이 목조 지붕을 타고 번져 건물 일부가 무너짐. 최초로 공격받은 독일인 요제프 실링거와 빌헬름 에메리히는 작업 도구를 사용하는 포로 집단에게 구타당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공격의 폭력은 집단 학살이라는 노예제해서 수년간 축적된 분노를 반영합니다. 제사화 장소에서 발생한 화염과 연기는 비르케나우 행정부 전체에 즉각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반 경보가 발령되어 모든 경비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MG-42 기관총이 화장장 주변에 배치되어 모든 움직임에 대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80명의 수감자가 초기 혼란 속에서 화장터에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펜치로 전기 철조망을 절단하여
외부로 통하는 통로를 만듭니다. 그러나 독일군의 대응은 신속하고 대대적입니다. 도망자 추적을 위해 특별히 훈련된 공격견들이 즉시 풀려납니다. 제사화장실 내부에서의 전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수감자들은 구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활용하여 바리케이드와 방어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들은 도구, 금속 파이프, 돌, 남은 폭발물을 이용해 근처 전투부대에서 증원된 독일군과 싸웁니다. 독일 수류탄이 수감자 진지를 공격하는 동안 전문 부대는 남은 저항 세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했습니다. 17시까지 모든 직접 가담자는 제거되었습니다. 화장터사는 심각한 피해를 입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화장장들도 뒤늦게 반란에 동참하려 시도하지만 조직화되지 않은 노력은 빠르게 실패로 돌아간다. 화장장 2. 소규모 집단이 경비병들을 공격한 후 제압당한다. 화장장 3과 5 수감자들은 행동하기 전에 제압당한다. 동시성 부족은 지원 시도를 비난한다. 80명의 도망자들이 48시간 동안 체계적인 수색을 받습니다. 군인, 수색견, 민간 협력자들이 숲, 버려진 농장, 산업시설의 은신처를 추적합니다. 재체포는 거의 보편적입니다. 발각된 사람들은 즉결 처형으로 제거됩니다. 독일군의 보복은 잔혹하고 즉각적이었습니다. 10월 8일과 9일, 존더코만도 대원 355명이 제2소각장 뒤편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벌거벗은 채 SS 총살대에 의해 반란에 대한 집단 처벌로 총살되었습니다. 고문 수사를 통해 폭발물 밀수 조직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게슈타포 책임자였던 막시밀리안 그라브너는 4명의 여성을 몇 주 동안 직접 신문했습니다. 조직적인 고문을 통해 추가 신원을 요구했지만 여성들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1945년 1월 6일 붉은 군대에 의한 해방 3주 전 로자 로보타 알라 게르트너, 레지나 사피르스타인 그리고 에스터 바이블룸이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수감자들 앞에서의 처형은 저항에 대한 최후의 경고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애국가를 부르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리차드 베어 사령관의 개인 비서인 칼 회커는 반란을 심각한 안보 실패로 공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모든 수용소의 절차에 근본적인 변화를 권고합니다. 감시 강화,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질에 대한 엄격한 통제 등이 포함됩니다. 몇 주 후 연합군이 촬영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화장장 사호의 피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붕은 완전히 무너졌고 벽은 화재와 폭발로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구조물은 수리되지 않았고 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후 SS 장교들에 대한 신문은 수용소 행정에 상당한 충격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존더코만도가 강제 학살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유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증된 조직력은 극한 상황에서 수감자 심리에 대한 가정을 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란츠 회슬러는 아우슈비츠 재판에서 반란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조직적인 저항 능력을 발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스 미니는 즉석 폭발물이 영구적인 구조적 손상을 일으킬 만큼 강력했다고 확언했습니다. 존더코만도 생존자들은 계획과 동기에 대해 상세한 증언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독일 행정부에서 존더코만도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경우 처형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전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확증합니다. 이 반란은 대량 학살 장치의 희생자들이 학살 기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독특한 사건이었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처형되었지만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마지막 몇 달 동안 아우슈비츠 학살 수용 능력이 영구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레벤스본 우월한 종족을 만드는 비밀 프로젝트. 1935년 12월 12일 하인리히 힘러는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을 공식 수립하는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종적으로 우월한 요소의 번식을 촉진하는 동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인구를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사회공학 실험이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라는 단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미래의 독일 제국을 채울 유전적으로 완벽한 존재들의 탄생을 창조하려는 야망을 반영합니다. 인종 및 재정착본부 Central Office of Race and Resettlement는 눈에 보이는 신체적 특징을 넘어 정교한 기준을 통해 운영을 감독합니다.
유대인, 슬라브족 또는 열등 인종의 혈통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4대까지 가족 계보를 추적해야 합니다. 평가에는 두개골 형태와 얼굴 구조뿐만 아니라 이념적 태도와 국가사회주의 원칙에 대한 헌신도 포함됩니다. 뮌헨 근처 슈타인회링에 1936년 최초의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하임 호울란트는 모든 후순위 주택의 모델이 됩니다. 최고급 의료시설, 산모를 위한 호화로운 숙소, 나치 인종 이념에 완전히 세뇌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산업적 규모로 통제된 인간 생식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성 선발 과정은 엄격하고 비인간적입니다. 지원자들은 두개골, 얼굴, 신체 특징에 대한 상세한 인체 계측 측정을 포함한 철저한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생식력 검사, 완전한 가족 병력, 심리평가는 인종적 순수성을 훼손하는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자손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인종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SS 장교 또는 당원이지만 군 계급, 정치적 업적, 미래 제국 엘리트에 기여할 잠재력도 고려됩니다. 자녀에게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전적 및 인체 측정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페어링이 이루어집니다. 본 프로그램 내에서의 성관계는 참여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우생학적 생산의 관점에서만 고려됩니다. 임신부는 최적의 건강 상태에서 성공적인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집중적인 의료 서비스와 산전 관리를 제공받습니다. 레벤스보른 시설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국가 소유물로 간주됩니다. 이름은 적절한 독일어 버전으로 변경되고 출생증명서는 실제 생물학적 기원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기 위해 수정됩니다. 유아기부터 나치 이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이들은 천년제국의 미래 지배 계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1936년에서 1945년 사이 독일 가정에서 약 8,0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났고 점령 기간 동안 노르웨이에서는 12,000명이 추가로 태어났습니다. 사진, 신체 측정, 인종적 특성 평가 등 각 출생에 대한 꼼꼼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치 행정부는 각 사건에 대한 상세한 파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940년은 이 프로그램이 가장 악랄한 측면, 즉 점령지에서 어린이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는 방향으로 확대된 해였습니다. 히물러의 지시에 따라 북유럽적 특징을 가진 어린이들을 모두 제거하여 강제 독일화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전은 폴란드에서 시작되어 이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슬로바키아로 확대되었습니다. 납치 대상 선정 기준에는 금발, 푸른 눈, 북유럽식 얼굴 구조, 나치 인체 측정 기준에 부합하는 신체 비율이 포함됩니다. 인종평가 전문 요원들이 학교, 고아원, 지역사회 등에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후보자를 찾습니다. 납치는 부모의 체포 또는 처형을 포함하는 습격 과정에서 폭력적인 분리를 수반합니다. 선별된 아동은 처리센터로 이송되어 상세한 인종평가와 강제 독일화 원래의 문화적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것들을 시행합니다. 독일화는 이름을 독일어로 바꾸고 모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기억이나 출신지와의 연결을 대체하기 위한 집중적인 이념 세뇌를 요구합니다. 본래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저항하는 아이들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폴란드는 특히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작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년 안의 점령 기간 동안 2만 명에서 20만 명의 폴란드 어린이들이 납치되었습니다. 작전은 처음에는 많은 수의 어린이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 지역에 집중되다가 이후 농촌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브레슬라우 유전생물학 연구소는 동유럽에서 납치된 아동들을 처리합니다. 자세한 기록 보관소에는 정면 및 측면 사진, 완전한 인체 계측, 심리평가, 독일화 진행 상황 기록이 포함됩니다. 각 아동에게는 파일 번호가 부여되고 전문 인력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납치된 아이들을 받는 독일 가정들은 대개 출신지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듣습니다. 즉 점령지의 비참한 환경에서 구출된 전사한 군인들의 고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도적인 허위 정보는 입양 가정이 실제 출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 동화를 촉진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소련으로의 확장은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인종 기준에 따른 신원 확인, 가족과의 폭력적인 분리, 전문센터에서의 처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독일 가정으로의 배치가 그것입니다.
각 활동은 동일한 체계적인 관료주의적 방법론을 유지합니다. 1945년 5월 연합군은 프로그램 참여를 기록한 30만 건 이상의 개인 파일이 보관된 중앙기록 보관소를 확보했습니다. 문서에는 출생기록, 입양기록, 장교관 서신, 인종평가 보고서, 운영비용 관련 재정 문서 등이 포함됩니다. 노르웨이는 레벤스보른 관련 기록을 거의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1945년에서 1947년 사이 출생 기록과 의료 기록을 교차 분석한 결과 이 프로그램이 점령 기간 동안 특히 집중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영토 내에 설립된 국외 시설은 독일군과 인종적으로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노르웨이 여성 간의 생식 관계를 조장하기 위해 공격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휴전 협정이 체결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운영 중인 시설들과 이송 대기 중인 어린이들을 공개했습니다. 입수된 문서에는 히물러가 직접 서명한 어린이 독일화 과정 가속화에 대한 자세한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은 바람직하지 않은 인구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독일의 패권 아래 유럽을 지배할 새로운 우월 인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안된 인구 공학적 실험입니다. 인종적 사입이 과학과 관료적 효율성의 결합은 인간을 통제된 생산체계에서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으로 취급합니다. 계획에는 독일의 승리 이후 대규모 확장과 점령된 유럽 전역의 인구 대체를 가속화하기 위한 시설 구축이 포함되었습니다. 약속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은 사이비 과학 이론의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이념적 실패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아동 납치로 수만 가구가 파괴되고 문화적 정체성이 영구적으로 상실되고 가족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면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개인적 비극이 초래되었습니다. 납치된 아동의 대다수는 친가족과 재회하지 못했으며 이는 제국 붕괴 이후에도 오랫동안 프로그램의 여파를 지속시켰습니다. 오라도르-슈르글란 3시간 만에 파괴된 프랑스 마을. 1944년 6월 10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나흘 후 오라도르-슈르글란은 점령 기간 중 어느 날 아침처럼 눈을 떴습니다. 오트비엔에 위치한 이 마을에는 약 650명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난민과 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도시에서 대피한 아이들 덕분에 인구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제2SS 기갑사단 다스라이히는 연합군의 침공에 대비한 방어선을 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 툴루즈에서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이 여정 동안 다스라이히는 프랑스 저항에 대한 여러 차례의 보복 작전을 수행했는데 그 중에는 전날 튠르에서 파르티잔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민간인 99명을 공개 교수형에 처한 사건도 포함됩니다. 다스라이히는 나치 군부 내에서도 악명 높은 조직입니다. 본래 군사화된 친위대 부대에서 결성된 이 조직은 유고슬라비아와 소련에서 잔혹한 만행에 가담했습니다. 장교와 병사들은 점령지에서 벌어지는 작전을 특징 짓는 총력전에 세뇌되었습니다. 아돌프 디크만은 이후에 작전을 담당하는 데르피러 연대 제1대대를 지휘합니다. 그는 마을을 당파 기지로 사용하고 독일 장교를 포로로 잡아두고 있다는 잘못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그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징벌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4시 주요 도로에서 장갑차 대열이 진입합니다. 여러 대의 SDKFGA, 251 방외도차 정찰 차량 그리고 200명의 SS 병사를 수송하는 트럭들이었습니다. 차량들은 전략적 위치를 점하며 모든 탈출로를 봉쇄하는 동안 병사들은 마을을 돌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동식 확성기가 중앙광장에서 신분증 확인을 위한 필수 회의를 알립니다. 군인들은 초기 단계 동안 일상적인 행정 절차를 준수하며 주민들의 차분함과 협조를 유지합니다. 가족들은 서류를 지참하고 순순히 회의 장소로 향합니다. 모든 주민이 모이면 분리가 시작되어 독일의 진정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14세 이상의 남성과 소년들은 여성과 어린아이들과 분리됩니다. 여성들이 교회에서 기다리는 동안 남성들을 개별적으로 신문한다는 설명은 정상적인 절차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190명의 남성이 헛간, 마구간, 대규모 집단 수용이 가능한 농가 등 6곳에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동시에 여성 247명과 어린이 205명이 15세기 교구 교회로 호송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종교 건물에서 기다리는 것이 더 편안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6시 MG-34 경기관총이 사람이 있는 6차의 건물의 문과 창문을 뚫고 사격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처형은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다리와 몸통에 총을 쏘아 피해자들을 쓰러뜨리고 무력화시킨 후 머리에 개별 사격을 가해 확실하게 사살했습니다. 발화 물질은 조심스럽게 준비된 시신에 휘발유를 분사한 후 불을 붙였습니다. 건물은 증거를 인멸하고 생존자가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도록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동시에 교회 제단 근처에 인화성 혼합물이 담긴 큰 금속 상자가 놓입니다. 가솔린 폭발물 짙은 독성 연기를 발생시키는 화학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16시 30분 장치가 폭발하면서 창문이 깨지고 내부가 치명적인 검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자신들이 고의로 살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성과 아이들 사이에 공황이 즉시 퍼집니다. 문과 창문을 통한 필사적인 탈출 시도가 건물 주변에 기관총이 배치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군인들은 도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교회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내부 상황은 급속도로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유독 연기는 심각한 질식을 유발하고 불길은 나무 벤치와 가연성 물질로 번집니다. 질식이나 총상으로 사망하지 않은 희생자들은 화염이 내부 전체를 태우면서 산채로 불에 타 죽습니다. 마르그리트 루팡슈는 초기 혼란 속에서 제단 뒤 높은 창문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독일군의 총격에 부상을 입었지만 건물 뒤에 숨어 숲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나중에 교회 내부 사건에 대한 자세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처형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병사들은 모든 건물을 체계적으로 약탈한 후 불태웁니다. 상점, 주택, 우체국, 학교에서 귀중품을 비운 후 휴대용 화염 방사기와 소위탄을 사용하여 파괴합니다. 파괴는 전면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마을 기반 시설도 파괴되었습니다. 전화선, 상수도, 진입로 등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마을이 존재했다는 모든 증거를 완전히 없애고 마을이 급속히 재건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축과 가축은 살처분되고 차량은 불태워지거나 압수됩니다. 17시 시작 3시간 만에 모든 저항이 중단되고 파괴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643명의 민간인이 살해당했습니다. 남성 190명, 여성 247명, 어린이 206명입니다. 희생자 중에는 스페인 내전 이후 피난 온 스페인 난민 19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일군 부대가 재정비되어 북쪽으로 진군을 계속합니다. 디크만은 이 작전을 중요한 프랑스 저항 기지를 제거한 성공적인 대응 작전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나 오라두르에서 당파 활동의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작전 동기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확증합니다. 인근 마을에서 연기와 불꽃을 목격한 난민들의 신고로 프랑스 지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독일군의 경계선 때문에 즉각적인 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첫 번째 당국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전쟁 중 볼 수 있었던 어떤 파괴보다도 더 큰 파괴를 목격했습니다. 파괴된 건물 잔해 사이에 시신이 흩어져 있는 채 연기가 자욱한 폐허 현장은 유해를 수습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데 며칠이 걸립니다. 시신이 완전히 탄화된 상태라 매우 어려웠지만 회수 가능한 파편을 통해 643명의 희생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집된 물리적 증거에는 독일군의 탄피, 수류탄 파편, 발화 물질 잔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파괴된 건물의 상태를 면밀히 기록함으로써 향후 법적 기소에 필요한 완전한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샤를 드골이 이끄는 프랑스 임시정부는 공격 이후 그대로 유적을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영구적인 기념물을 조성하고 향후 재판을 위해 독일의 전쟁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존을 위해서는 손상된 구조물을 안정화하고 노출로 인한 손상 방지를 위한 상당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유적지에는 보호용 지붕이 설치되고
범죄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도 방문할 수 있도록 통로가 조성됩니다. 학살은 독일 점령의 본질에 대한 프랑스와 국제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합군 언론은 폐허 사진과 생존자 증언을 널리 보도하며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조직적인 잔혹 행위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티크만은 3주 후 노르망디 전투에서 사망하여 연합군 당국이 그를 기소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주요 책임자는 사라졌지만 발견된 문서는 그가 계획 및 실행에 관여했음을 확인합니다. 이후 다른 다스라이히 장교들도 가담자로 지목되었지만 많은 장교들이 군 기록 파기와 전쟁 종전 후 부대 분산으로 기소를 면했습니다. 일부는 프랑스 재판소에 기소되었지만 형량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학살 당시 사단장을 지낸 하인츠 라머딩은 1953년 프랑스 군사 재판에서 결석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독에서 인도되지 않고 잔혹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못한 채 1971년 사망합니다. 관련 재판들은 학살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제시된 문서들은 학살 작전이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처형, 방화, 증거인멸 등 각 부대의 구체적인 책임이 할당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포로로 잡힌 독일군 병사들의 증언은 학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몇몇은 생존자를 남기지 않고 마을을 완전히 파괴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작전이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것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참여한 군인 중 일부가 SS에서 복무하도록 강요받은 알자스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알자스와 다른 프랑스 지역 사이에 전쟁 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장기적인 긴장을 야기합니다. 이후 법의학적 조사를 통해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유해 검시 결과 많은 희생자들이 화상을 입기 전 총에 맞아 사망했고 일부는 질식사하거나 산채로 불에 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회에서 사용된 발화 물질 분석 결과 독일군이 짙은 유독성 연기와 강렬한 화염을 생성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정교한 화학물질 혼합물을 사용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증거는 학살이 사전에 계획되었으며 독일군이 작전을 위해 특수 장비를 지참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라두르를 기념관으로 보존하는 것은 프랑스 저항과 전쟁 기억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국제 정치 지도자, 군 참전 용사, 전면전의 결과를 연구하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간인 살인과 관련된 전쟁 범죄 기소에 중요한 법적 선례를 제시합니다. 프랑스 재판소는 지휘 책임과 집단 책임에 관한 원칙을 발전시켜 이후 분쟁에서 기소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패한 음모, 히틀러의 재판이 공포의 광경으로 바뀌다. 1944년 7월 20일 오후 12시 42분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의 폭탄이 라스텐부르크에서 폭발하여 4명이 사망했지만 히틀러가 경미한 부상만 입고 살아남는다는 주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패는 나치 보안 기관의 잔혹한 본성을 드러내는 대대적인 탄압을 촉발했습니다. 쿠데타 시도 후 몇 시간 만에 베를린에서 첫 체포가 시작됩니다. 슈타우펜베르크와 주요 공모자들은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전쟁부에서 체포됩니다. 음모를 알게 된 프리드리히 프롬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4명의 지도자를 즉시 처형하도록 명령합니다. 7월 21일 자정, 즉석 총살대가 장관뜰에서 등불을 밝힌 채 슈타우펜베르크, 프리드리히 올브리히트, 알브레히트 메르츠 폰 퀴른하임, 베르너 폰 하프텐을 처형합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군사 처형은 다른 참가자들이 겪게 될 끔찍한 참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히틀러는 신속한 처형으로는 직면한 반역의 규모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다른 모든 공모자들을 생포하여 공개적인 굴욕을 허용한 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처형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인리히 밀러가 이끄는 게슈타포는 음모와 관련된 7,000명 이상의 용의자를 체포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잔혹한 신문 기법을 사용합니다. 조직적인 신체적 고문, 수면 박탈,
극한의 온도 노출, 정신적 저항을 무너뜨리는 심리적 기법 등이 동원됩니다. 고문 방법에는 장시간 구타, 휴식이나 식사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신문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체포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빼내고 수감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고문을 당합니다. 히틀러는 주요 공모자들을 굴욕감을 극대화하는 조건해 공개 재판할 것을 직접 명시했습니다. 재판은 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공정한 판사보다는 선정아로서 행동하려는 의지로 유명한 광신적인 판사 롤란트 프라이슬러가 주재하는 국민법원 복스게리chtshof에서 담당합니다. 프라이슬러는 끊임없는 고함, 공격적인 방해, 그리고 재판에 출두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인신공격을 특징으로 하는 재판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히틀러는 프라이슬러를 특별히 선택했는데 그가 재판 과정을 정권의 선전 목적에 부합하는 굴욕적인 광경으로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1944년 8월 7일 베를린 항소법원 대법정에서 첫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중에는 에르빈 폰 비츠레벤, 에리히 회프너, 헬무트 슈티프, 파울 폰 하제, 그리고 음모에 가담한 여러 하급 장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재판 절차 전의 고의적인 굴욕은 피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합니다. 수감자들은 벨트, 멜빵, 넥타이 없이 출석해야 하며 끊임없이 바지를 잡아당겨야 합니다. 또한 틀니와 안경 착용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외모가 선전용으로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됩니다. 신체적 불편함과 심리적 저하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감방 환경. 수감자들은 난방, 가구, 적절한 위생시설 없이 좁고 추운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질이 좋지 않은 최소한의 음식만 제공되고 읽을 거리나 필기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프라이슬러는 피고인이 일관된 변론을 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시행합니다. 그는 피고인의 변론 동기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피고인이 말하려고 할 때마다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피고인의 목소리만 명확하게 들리도록 절차를 구축합니다. 변호인들은 진정한 변호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피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의뢰인을 변호하는 대신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합니다. 법적 절차의 완전한 부패는 예정된 결과를 보장합니다. 재판 절차는 카메라팀에 의해 촬영되는데 피고인의 굴욕적인 순간과 프라이슬러가 공모자들을 향해 가장 격렬하게 주장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특히 촬영은 이후 선전 목적으로 수감자들의 굴욕에 초점을 맞춥니다. 8월 8일, 판결이 시작된 지 차에 하루도 되지 않아 선고가 내려졌다. 모든 피고인은 예정된 대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히틀러는 사형수들의 고통과 굴욕을 극대화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처형하도록 명령했다. 베를린의 플로에첸제 교도소는 히틀러가 명령한 처형 방식을 시행하기 위한 특수시설을 마련했습니다. 히틀러는 반역자에 대한 전통적인 군형이나 참수형 대신 고통을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한 느린 교수형을 시행했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은 천장 들보에 정육점용 갈고리를 설치하고 사형수들은 일반 밧줄 대신 피아노선을 사용하여 매달립니다. 피아노선은 체중에 의해 끊어지지 않고 목이 빠르게 파열되는 대신 서서히 교살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선정되었습니다. 사형수들은 처형 전 옷을 완전히 벗도록 강요당했고 최후의 굴욕을 더했다. 한 명씩 홀로 끌려가 목에 피아노선이 감겨 천장에 설치된 갈고리에 연결되었다. 시신들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때까지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피아노선으로 목을 조르는 것은 체중과 기타 신체적 요인에 따라 8분에서 12분 사이에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수감자는 의식을 유지하며 극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반면 피아노선은 혈액순환과 호흡을 점차 차단합니다. 처형 과정 전체가 히틀러의 직속 명령에 따라 촬영되었는데 그는 공모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같은 날 밤 본부로 전송되어 히틀러와 측근들에게 가학적 오락거리로 상영되었습니다. 8월 8일은 수개월 동안 계속된 일련의 재판과 처형의 시작일 뿐입니다. 8월 10일 에리히 펠기벨,
베르톨트 폰 슈타우펜베르크, 프리츠 디틀로프 폰 데어, 슐렘부르크를 포함한 두 번째 집단이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굴욕 절차를 거쳐 동일한 방식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이후 재판과 처형은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각 피고인은 조작된 재판 과정에서 공개적인 굴욕을 당했고 히틀러의 오락을 위해 장시간의 처형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음모와 관련하여 총 약 200명이 처형되었습니다. 당국은 가족 책임 원칙인 지펜하프트를 시행하여 공모자의 친인척에게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확대했습니다. 아내, 자녀, 부모 그리고 다른 친인척들은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잔혹한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모자 가족의 아이들은 특히 잔혹한 대우를 받습니다. 어머니와 분리되어 특수고아원으로 보내져 가족의 정체성을 없애고 나치 이념을 주입하려는 시도가 자행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새 이름을 받고 원래 가족의 생존자들과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히틀러의 지시에 따라 촬영된 영상을 포함한 재판 절차와 처형에 대한 광범위한 기록은 전후 나치 사법 제도의 가학적 본질에 대한 상세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 영상들은 처형 장면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독일 장교들의 반응까지 포착하여 권력 구조의 타락 정도를 드러냅니다. 폴크스게리히트스호프, 폴게리츠호프에서 입수된 법률 기록 보관소는 사법기관과 정권의 선전 목적 사이의 공조를 드러낸다. 문서들은 재판 전에 판결이 내려졌으며 전체 절차가 사법 집행보다는 선전자료 제작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재판 기록에는 프라이슬러가 피고인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 극단적인 언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모자들은 독일 혈통의 반역자, 도덕적 타락, 군부 독재자, 그리고 잔혹한 처우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비인간적인 용어로 끊임없이 낙인 찍혔습니다. 플로에첸제에서 처형 후 촬영된 사진들은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보여줍니다. 도면은 혈흔이 묻어있고 피아노선 조각들은 처형장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진들은 사용된 구체적인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전후 처형에 참여했거나 목격한 장교들을 신문한 결과 처형 방식과 참여자들의 반응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사용된 방식에 불편함을 표했지만 불충실 혐의로 기소될까봐 이해 없이 명령을 따랐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모자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조직적인 잔혹 행위는 나치 정권이 문명화된 법적 또는 도덕적 규범을 준수한다는 어떤 구실도 포기했음을 보여줍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독일인에게 경고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재판과 처형. 스탈링그라드 포위된 군대의 붕괴. 1942년 11월 23일 천왕성 작전으로 스탈링그라드 주변 33만 명이 넘는 독일군과 추축국 병력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40도 사이를 오가며 겨울 전에 끝났어야 할 여름 작전을 위해 장비를 갖춘 병력조차 이러한 추위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프리드리히 파울루스는 고위 사령부의 장기 포위 공격에 필요한 보급품이 부족하다고 거듭 보고했습니다. 최소 일주일치 식량만 겨우 비축할 수 있을 뿐이었고 탄약은 위험할 정도로 부족했으며 차량 연료와 난방시설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히틀러는 포위망 돌파 시도를 금지했습니다. 헤르만 괴링은 제육군 생존에 필요한 1일 500톤의 물자를 공수하겠다고 직접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처음부터 완전히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융커스 주 52는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의 물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와 용량이 부족했습니다. 포위 공격 첫 몇 주 동안 공수 수송은 하루 평균 80에서 100톤밖에 수송하지 못했는데 이는 필요한 양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소련의 대공포와 요격 전투기는 독일 수송선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12월 중순에는 수송량이 50톤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상 조건은 제육군의 고통을 극심하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력은 극한 기후에 대비한 적절한 겨울옷, 방수 신발, 생존 장비가 부족합니다. 12월 마지막 주 의료 보고서에 따르면 심각한 신체 손상이 보고되었습니다.
72%가 심각한 영양실조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체중 감소율은 30%를 넘습니다. 1943년 1월 초 공식 일일 배급량은 곰팡이 핀빵 57-15g과 감자 껍질과 썩은 기름을 넣은 물수프 한 그릇으로 줄었습니다. 보급선 파괴와 배급을 담당하는 장교들의 부패로 인해 이러한 최소한의 배급량조차 전선 부대에 거의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배고픈 병사들은 대체 영양원을 찾습니다. 허리띠와 부추에서 나온 삶은 가죽, 마른 잎, 나무 껍질, 버려진 건물에 남아있는 먹을 수 있는 잔해 등입니다. 군만은 도살되어 완전히 소비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내장까지 포함됩니다. 기존 식량 자원이 고갈되자 일부 병사들은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합니다. 식인 행위에 대한 최초 보고는 1월 초 대부분의 고립된 외곽 부대에서 접수되었는데 이 부대에서는 장교들의 감독이 미미하고 절박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소련 정보부가 가로챈 1943년 1월 12일자 384연대 상병의 서명이 있는 편지에는 칼이라는 동료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인리히는 그의 다리에 아직 쓸모있는 살점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부대 내에서 식인 풍습이 정상화되었다는 직접적인 증언입니다. NKVD 보고서에는 고기 추출을 위해 고의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1월 18일 소련 정찰대가 허벅지와 팔 근육이 제거된 참수된 독일군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조직적인 식인 행위의 물리적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비록 제육군 사령부가 공식적으로 식인 행위를 허용한 적은 없지만 장교들이 효과적인 통제력을 잃은 부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고립된 참호, 버려진 벙커, 소규모 집단이 직접적인 감독 없이 활동하는 전진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노획된 문서에 따르면 지휘관들은 식인 행위를 알고 있었지만 공식 보고를 통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의적인 누락은 관련 수치심과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영양실조와 함께 최고사령부는 기본적인 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징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아서 슈미트는 식량을 훔친 모든 병사를 양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즉시 처형하는 명령에 서명합니다. 정식 재판이나 법적 절차 없이 식량 절도 혐의로 처형, 기소된 군인들은 불복종시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을 두려워한 다른 굶주린 병사들로 구성된 임시분대에 의해 몇 시간 만에 총살당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식량 관련 범죄로 300명이 넘는 군인이 동지들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당국은 전투를 피하거나 의료 후송 자격을 얻기 위해 고의로 자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전선 상황을 피하려는 군인들 사이에서 손가락 자해, 사지 자해, 기타 자해 행위가 흔해지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자해를 저지른 군인들은 슈미트의 명령에 따라 즉시 처형될 수 있습니다. 의무관들은 자해로 추정되는 부상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용의자들은 자백을 얻기 위해 고문을 받으며 신문을 받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조차도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약식 처형 제도는 특정 범죄를 넘어 불충이나 탈영으로 해석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전쟁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거나 항복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단순히 사기가 저하된 것처럼 보이는 군인은 정보 제공자의 신고를 통해 처형될 수 있습니다. 아군 장교에 의한 처형에 대한 두려움은 소련 포병과 적의 정찰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를 증폭시켜 병사들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극도의 편집증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내부 공포 분위기는 사기와 부대 응집력의 붕괴를 가속화합니다. 포위 공격이 끝나갈 무렵 자살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월 말 기준 최신 의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일간의 조직적 저항 기간 동안 200건 이상의 자살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살, 자폭, 교수형 등이 그 예입니다. 소련군에 잡히기보다는 죽음을 택한 장교들이 자행한 자살 사건이 많았습니다. 제11군단 사령관 칼스트레커는 부대기와 기밀 문서를 파괴한 후 벙커에서 머리에 총을 쏘아 자살했습니다. 한스 라이헬은 작동된 수류탄을 든 채 3층 건물에서 투신했습니다. 희망을 잃은 집단 사이에서 집단 자살이 자행됩니다.
295연대 소속 중대 전원이 지하실에 갇혀 가스 밸브를 열고 집단 질식사합니다. 44사단 소속 병사들은 폭발물 주변에 모여 자발적으로 폭발시킵니다. 1월의 의료 상황은 그야말로 종말론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44사단 기록에 따르면 2,000명이 넘는 부상자에 대해 작전 담당 의사는 단 4명뿐이었습니다. 마취 없이 녹슨 톱으로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생제 부족과 극도로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수술 후 감염이 만연했습니다. 1월 중순 야전 병원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상자들은 얼어붙은 지하실에 갇혔고 그곳에서 노출 감염 출혈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의사들은 진정한 치료를 포기하고 진통제가 있을 때만 투여하는 데 그쳤습니다. 진통제는 드물게 투여되었습니다. 동상이 너무 심해 병사들은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 팔다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가스 궤저가 급속도로 퍼져 자연사하고 폐혈증으로 사망합니다. 부패한 살덩거리의 악취가 독일군 진지를 가득 채우고 얼어붙은 땅에 묻을 수 없는 시체의 악취와 어우러집니다. 2월 1일과 2일 사이에 포로로 잡은 소련군 포로들을 신문한 결과 많은 부대의 심리적 붕괴가 드러났습니다. 병사들은 이름 계급 출신 부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프랑스나 폴란드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병사들은 독일군 증원군이 내일 도착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376연대 소속 포로가 자신이 카이저 비렐름 방문 부대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포로는 러시아 산적들에게 납치되어 독일군 제복을 입도록 강요당한 바이에른 출신 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가식이 아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붕괴의 진정한 징후였습니다. 노획된 제육군 문서에 따르면 공식 항복 몇 주 전에 많은 부대가 군사 조직으로서의 존속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휘관들은 전투 가능한 병력이 전무하다고 보고했습니다. 탄약 기록에 따르면 최후의 며칠 동안 탄약 부족과 무기를 조작할 수 없는 병사들로 인해 부대가 한 발도 사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43년 2월 2일 오전 6시 제육군의 마지막 무전 메시지 스탈링그라드 함락, 침묵이 흐른다. 이 통신 이후 모든 통신이 영구히 중단되어 독일군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 중 하나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 항복은 조직적인 사건이 아니라 소련군이 도착했을 때 집단들이 저항을 멈추는 점진적인 붕괴입니다. 많은 병사들이 전투 부상이 아닌 굶주림, 추위, 질병으로 진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소련군은 몇 주 동안 얼어붙은 시체로 가득 찬 참호를 발견합니다. 1월 30일 히틀러에 의해 원수로 진급한 파울루스는 항복하기 전에 자살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1월 31일 지휘 벙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체포는 조직적 저항의 종식을 상징적으로 의미했지만 분산된 집단은 며칠 동안 계속 싸우거나 죽어갔습니다. 스탈링그라드 가마솥에 갇힌 약 33만 명의 군인 중 겨우 9만 1천 명만이 살아남아 항복했습니다. 이 포로들 중 약 6만 명은 이후 몇 달 동안 소련군 포로 생활 중의 질병, 지속적인 영양실조, 그리고 포로 수용소의 가혹한 환경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